행문고 14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58쪽이고요. 이제 계속 이제 우국 충절과 연결된 그런 시조들 쭉 보고 있어요. 7번 시조 한번 보죠.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백이 숙제의 고사를 인용해가지고요. 그죠? 수양대군과 그 무리들이 임금에 대한 지조와 절개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수양산이라는 것이 백이 숙제가 은거했던 그죠? 이 황제를 배반한 왕이 싫어가지고 그죠? 이렇게 지조와 절개를 지키지 못하는 나라에서 살 수 없다 그래서 은거했던 산 이름이기도 하고요. 이거 중위법인데 백이 숙제가 은거했던 산 이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훗날의 세조 누구를 가리키는 거기도 해요. 그죠? 이 수양대군을 가리키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이 숙제가 수양선에서 나오는 고사리를 캐 먹었다라는 것은 수양대군을 따른 무리들이 그죠? 수양대군으로부터 녹봉을 받아 먹으면서 그죠? 단종을 배반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 표현 한번 보시면 비록의 푸세의 것인들 풀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누구 땅에서 난 것인가라고 해가지고요. 서리법으로 그죠?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이 이제는 백이 숙제 그래서 백이 숙제와 관련된 중국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 보통 백이 숙제가 인용이 되면요. 충신을 뜻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는 한한다, 한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백이 숙제는 긍정이 아니라 뭡니까? 그죠? 일반적인 시조와는 다르게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죠. 지조와 절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성산문의 시조 한번 보시면요. 그죠? 이거 역시 성산문 사육신 중에 한 명이죠. 뭐 서울시 기술직 이런 거 아니면 그런 작가 정보는 묻지 않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임금에 대한 지조와 절기를 지키겠다는 의지 같은 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낙낙장송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낙낙장송 그러면 보통 가지가 길게 축축 늘어진 큰 소나무를 뜻하는 건데 우리 왜 소나무, 대나무 이런 것들도요.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죠. 그래서 낙낙장송 지조, 절개 있는 신화를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흰눈이 온 세상에 가득할 때라고 했을 때 이런 나무에게 실현을 주는 나무에 실현이 되는 거니까 백설 같은 경우는 바로 간신들 즉 수양대군과 성삼은 입장에서 본다면 수양대군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될 거고요. 독야 청청하겠다라는 홀로 풀겠다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모습과 관련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 표현 방식 한번 보시면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묻고요. 그 다음에 낙낙장송이 돼서라고 해가지고요. 여기서 묻고 답하는 문답법이 쓰였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당연히 낙낙장송과 백설 자체는 대조된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도요. 내가 신하로서 지조와 절개를 지키겠다라고 직접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흰눈 가득한 상황에 그저 큰 소나무가 되어서 푸르겠다라고 다른 상황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의적이다, 우의성이 드러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얘는 어휘도 한번 보죠. 주로 이제 이 춤과 관련된 어휘들 했을 때 뭐 한자 성어는 아니지만 그죠? 우리 삼강 오륜의 윤리와 관련해 가지고요. 삼강에서 군위 신강 제가 한글로 적지만 한자 표기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임금이 신하를 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다음에 오륜에서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변함없는 충성심 같은 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일편단심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알아두시고요. 9번 시조 한번 보시면 유흥부도 역시 사육신 중에 한 명입니다. 이 9번 시조 같은 경우에 수양대군 횡포를 비판하면서 이 충신과 젊은 인재들이 희생됐다는 것을 걱정하는 거죠. 그죠? 이거 시 한번 보죠. 지금 보면 바람과 눈서리 때문에 그죠? 큰 소나무와 그다음에 꽃들도 그죠? 시들어가는 거죠. 소나무 쓰러지고 꽃 시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바람과 눈서리는 당연히 부정적인 맥락으로 쓰이는 거고요. 그죠? 이 단종을 배신한 수양대군과 그를 따르는 신하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들의 횡포를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기울어가는 낙낙장송이라는 것은 그들의 횡포 때문에 해를 입은 충신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직 못다 핀 꽃이라는 것, 자신의 재능을 활짝 피우지 못한 바로 막 벼슬길에 나선 젊은 유생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양대군의 횡포 때문에 기존의 충신들은 물론이거니와 막 벼슬길에 나선 젊은 유생들도 희생되고 있다라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역시 바람, 눈설이, 낙낙, 장송 서로 뭐 되고 있어요? 예, 대조되고 있고요. 역시 수양대군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않고요. 다른 상황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우의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10번 시조 같은 경우는요. 그죠? 여기서
해 져서 눈물 못 이겨 한다라는 거. 해가 졌다라는 것은 임금의 죽음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임금, 뭐 이때 임금은 중종이기는 한데 중종의 승하로 인한 슬픔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 보면 배옷 입고 바위굴에서 눈비 맞으면서 지냈다라는 거. 시적 화자가 벼슬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구름 낀 변리, 햇볕을 쬐 적도 없다. 자신이 임금의 은혜를 입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돌아가셨다 하니 나도 슬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 해지다가 바로 임금의 승하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번 한번 보죠. 경건하게 봐야 되는 시조죠. 그죠? 그래서 우국 충정과 대장부의 호탕한 기계 같은 것들이 드러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특별히 뭐 표현상에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시조 한번 보죠. 이것도요, 이제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 그 다음에 유배의 억울함 같은 것들이 드러나는 거고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일단 시어에서 봐야 되는 게 님 계신 구중심추라고 했을 때 이때 님은 임금 얘기하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뭡니까? 고신원루라는 거. 우리 왜 고신이라는 것은요, 외로운 신하, 임금에게 버림받은 신하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에게 버림받은 신하의 원통한 눈물을 비 만들어 띄워다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때 비라는 것은 유배가는 신하의 슬픔을 뜻하는 거죠. 그죠? 유배가는 신하의 슬픔을 뜻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왜 시상 전개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역시 충신이 임금을 그리워하는 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충신 연주지사 계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구름을 보면서 임금 곁을 떠나 유배가는 신하의 슬픔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죠? 임금 곁을 떠나는 신하의 슬픔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객관적 상관문론 되는 거죠. 다만 조심해야 되는 건 이건 감정이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름 자체에서 슬픔을 떠올리기는 하지만 구름이 슬퍼한다라는 식으로 시적 화자가 느끼는 감정을 다른 대상이 느낀다라는 식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요거는 감정이입의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요거 생각하시고요. 13번 한번 보시면요. 자, 김성원의 시조죠. 그래서 이제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가는 비분 관계를 읊은 시조고요. 한번 보세요. 요거 초장에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해라고 해가지고요. 뭐 한다, 뭐야, 뭐 한다, 뭐야 해서 비슷한 문장 구조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요거 대구법 드러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삼각산이나 한강수, 삼각산, 한강 이거 북한산이고 한강인데요. 말 그대로 조선 나라를 뜻하기 때문에 표현 면에서 대유법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하는 거죠. 14번 시조 한번 보시면요. 이제 신하들의 보필을 잘 받아서 임금이 성군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시어면에서 본다면 이 술과 국이 어떻게 좋아지는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임금의 덕을 뜻하는 겁니다. 임금의 덕을 뜻하는 거고 그다음에 술이 누룩이 섞여야만 좋아지고 국에 연매, 소금, 식초 타야 더 나아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요 누룩이나 연매 같은 경우도요. 임금이 덕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존재들 말 그대로 그죠? 신하들의 보필을 뜻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만수무강이 단순히 오래 살려는 것이 아니고요. 임금이 오래도록 훌륭한 정치를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표현문에서 보시면 초장과 중장에 걸쳐서 보세요. 술은 어찌하여 좋은가 누룩 섞은 덕이다. 국은 어찌하여 좋은가 소금 시초 탄 덕이다 라고 해가지고요. 말 그대로 묻고 답하는 문답법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장과 중장의 문장 구조 비슷하죠. 그래서 비슷한 문장 구조 통사 구조 반복되는 뭐 쓰이고 있어요. 대구법. 이 고전 시가 같은 경우에 표현 방식에 대한 것들이 자주 선택지에 나오기 때문에 이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시조 같은 경우도요. 이것은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뜻하는 거고요. 보세요. 일단 별과 달 만들어서 님 계신 곳에 가서 비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별과 달이라는 것은 바로 시적 화자의 분신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표현 잘 보시면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별, 달이라는 시각적인 대상으로 나타내고 있죠. 마음은 볼 수 있거나 만질 수 있는 대상이 아닌데 별과 달이라는 시각적인 존재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볼 수 없거나 만질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거나 만질 수 있는 대상으로 바꾸어서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라고 얘기를 하죠. 뭐 역시 영분 지정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요거 특히 이제 우국 충절 시조들은요. 여러 작품이 한꺼번에 묶여서 시조는 짧기 때문에 세 작품이나 네 작품을 묶어 가지고 하나씩 설명 물어보는 것들. 그죠? 잘 나오기 때문에 꼭 확인해 두시고요. 네, 강호안정 풍류. 말 그대로 이제 자연에서 소박하게 즐기면서 만족하는 거, 멋스럽게 노는 거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1번 시조 현대의 풀이 가볍게 한번 보시고요. 농촌 생활의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겁니다. 특히 이제 시상 전개 방식 보면 대추에서 머루요, 바머루, 그다음에 벼 그리고 개로 해 가지고요. 시선의 이동이 드러난다라는 거. 그죠? 이 농촌의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소재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표현 면에서 한번 보세요. 대추의 볼이 붓다, 밤이 떨어진다 라는 거.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뭐가 되는 겁니까? 시각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술이 익는다라는 것은 주로 냄새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후각적인 심상이 쓰였는데 항상 우리가 이미지, 심상이 쓰이게 되면은 뭐예요? 시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정서를 구체화, 형성할 수 있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시각, 후각 이미지를 통해서 풍요로운 농촌 생활의 즐거움을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 구체화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2번 시조 같은 경우는 자연 속에서 소박한 집 짓고 그저 자연과 더불어 살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어렵지는 않고요. 다만 여기에서 한번 보시면 그죠? 초려 삼간이라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기본적인 크기의 집이에요. 그래서 큰 집은 아닌 거죠. 그래서 소박한 것에 만족하는 어휘 떠올릴 수 있어야 되죠. 안분지족의 자세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칸 초가 지어서 나 한 칸, 달 한 칸, 맑은 바람에게 한 칸 맡겨두고 바로 옆에 자연물이 있는 거죠. 강산은 너무 커서 드릴 데가 없으니까 둘러두고 오겠다. 그래서 자연을 가까이 하는 태도 이런 것들 그죠? 바로 옆에서 함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라일체의 정서가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3번 시조 한번 가보죠. 역시 얘도요.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표현 한번 보시면 보세요. 말이 없는 청산이요. 형태 없이 흐르는 물이로다. 값이 없는 그저 돈 주고 사지 않아도 되는 맑은 바람이요. 임자 없음 주인 없는 명월이다 라고 해가지고요. 문장 구조 반복되죠. 뭐한 뭐요. 뭐한 뭐다. 뭐한 뭐요. 뭐한 뭐다. 그래서 통사구조 반복되는 대구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나오는 청산, 유수, 청풍, 명월은 자연인데 여기에는 말도, 형태도 값, 그죠? 돈이죠. 이 가격, 그 다음에 임자, 소유한 주인도 없다라는 거니까 자연에 없는 이러한 것들은 지금 그죠? 자연과 대조되는 소재가 되겠죠. 그래서 말과 태, 값과 임자는 자연과 대조되는 인위적인 가치. 그 다음에 청산, 유수, 청풍, 명월은 인위적인 가치와 대조되는 자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한번 보시고요. 물론 이슈 같은 경우에 대꾸법 말고요. 없은이라는 시어의 반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도요. 월산대군의 시조인데 뭐 가을 달밤의 풍류와 정치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시적 화자의 태도는요. 지금 보세요. 낚시를 들이고 있지만 고기가 아니 문다 그래서 애써 고기 잡지 않고요. 자기 욕심을 채우지 않고 자연 자체에 만족하면서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욕심 없는 태도, 이 무욕의 태도가 드러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5번은 술 익었다는 얘기를 듣고요. 술이 익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죠? 솥 타고 가서 술 마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원 생활의 풍류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술 익었다는 말을 듣고요. 쉬고 있는 눈소를 발로 박차서 깔개 놓아서 눌러 타고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술이 얼마나 마시고 싶었으면 쉬고 있는 소를 깨워서 타고 가겠습니까? 이런 표현들이 재밌죠. 해악성이라는 거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표현 면에서 중장과 중장에 걸쳐서 보면 소 타자마자 그죠? 성궐롱집에 도착해서 그죠? 나 왔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 단계가 생략돼 있어요. 그죠? 출발하자마자 도착하는 거니까. 중간 단계가 생략되어 있으면 과정이 압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상 전개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략과 압축을 통해서 속도감을 부여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167쪽입니다. 6번 시조 한번 보시면요. 그죠? 자, 역시 이것도요. 뭐 강환정 계열 쭉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한번 보세요.
집방석이나 솔불, 이거 송진, 엉긴 소나무에 붙임 불리게 하는 건데 일부러 만든 방석이나 솔불 필요 없다. 그냥 떨어진 잎, 낙엽 자체, 달 자체면 나는 충분하다라고 해가지고요. 이런 것들 집방석이나 솔불 같은 경우는 인위적인 가치, 그 다음에 낙엽이나 진달 같은 경우는 어제 진달 같은 경우는 자연적인 가치가 되는 거죠. 역시 자연적인 가치와 인위적인 가치가 대조되고 있고요. 이거 확인하시고요. 역시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만족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안분지족 어디에서 드러나요? 박주 산채, 그죠? 그래서 변변치 못한 술과 나물 안 주면 나는 충분하다라는 거니까 소박한 삶에 만족하는 모습 그대로 드러나죠. 한번 보시고요. 7번 시조 같은 경우는요. 변함없는 자연을 예찬하면서 그죠? 자연에 귀하고자 하는 의지 같은 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한번 보시면 표현해서 보세요. 자, 인사가 변한들, 그죠? 사람이 일이 변한들 산천이야 갔을까? 이 산천이라는 자연이 갔을까? 변하겠는가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변하는 사람의 일, 그 다음에 변함없는 자연에서 역시 인간과 자연의 대조라는 것이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산천이 변하겠는가? 의문형으로 내용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서리법 이런 것들 확인해 볼 수 있겠죠.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3번에 연정 이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연정 이별도요. 시조에서 자주 나오는 거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황진이의 시조고요. 이별의 정한, 그 다음에 님을 향한 그리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보내고 나서 그리워하는 정, 나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적 화자가 후회하고 한탄하는 회한의 정서 같은 거 드러나죠. 그 다음에 표현면에서 이건 잘 보세요. 지금 이 부분에 있으라고 했으면 갖겠는가마는 제가 굳이라고 했을 때 이게 일종의 중의법이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원래는 있으라고 했으면 제가 굳이 갖겠는가마는 이렇게 된 것을 도치했다고 본다면 문장 구조의 순서를 바꾼 거죠. 바꿨다고 본다면 있으라고 했으면 제가 굳이 갖겠는가마는 이것을 도치한 거라고 본다면 이때 제는 누가 되는 겁니까? 떠난 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행간 걸침으로 봐서요. 원래는 제 구태여 보내고 그리는 적은 나도 몰라 하노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 형식을 맞추기 위해서 제 구태여를 위로 써가지고요. 그죠? 내용상 하나로 묶이는 것을 위아래로 나눠서 썼다는 거죠. 이걸 행간 걸침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행간 걸침으로 본다면 제가 굳이 보내고 그리는 적은 나도 몰라 하노라. 이때 쟤는 누가 되는 겁니까? 시적 화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의법을 통해서 황진이가 절묘하게 쓴 거죠. 중의법을 통해서 이별은 뭐 누가 됐든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이번 시조는 원체 많이 봤던 거기도 합니다. 그죠? 이거 한번 보시면 님 향한 그리움 나타나 있고요. 이거 보세요. 동짓달 긴밤의 한가운데를 잘라내어라고 해가지고요. 만질 수 없는 시간을 잘라서 저장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은 자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 시조 같은 경우는요 음성 상징어 그죠 사용이 두드러지죠. 그래서 서리라든가 구비 같은 음성 상징어의 사용이 눈에 띄고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시적 화제의 정서나 행위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3번 시조도요 님을 향한 그리움이 나타나 있는 시조가 되는 거고요. 그죠? 특히 이제 시어 부분에서 추풍에 떨어지는 입소리 난들 어찌 하겠는가라고 해가지고요. 입 떨어지는 바스락 소리만 나도요. 그죠? 님 온 거 아닌가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적 화자를 착각하게 만드는 소재가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종장 부분에 입소리라는 데서 청각적인 이미지 그리고 난들 어찌 하겠는가라고 해서 의문형으로 그죠? 자꾸 님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문형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서리법 같은 거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4번 시조 한번 가보죠. 자, 얘도요. 님 그리워하는 마음이 나타나 있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요거 보세요. 이와후 백꽃이 비오듯 흩날릴 때 울며 잡고 이별했는데 그죠? 어느새 추풍낙엽 가을바람이 입 떨어지는 때가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초장과 중장에서 봄에서 가을로의 시간적인 거리가 형성화되어 있고요. 여름이 생략돼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비약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천리 떨어진 곳에서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바로 공간적인 거리감 또 형성화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5번 시조도요. 님을 향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시어에서 중요한 게 맷버들을 님의 손대 이거 사람 손하고 관련 없죠. 맷버들을 님에게
골라 꺾어 보낼 테니까 거기에 임나면 나처럼 여겨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멤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시적 화자의 분신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 소재의 특성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보내노라 님에게, 원래는 님에게 보낸다인데 보내노란데 보내노라 님에게 순서를 바꾸고 있기 때문에 도치가 쓰이고 있다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6번 시조도 님을 향한 그리움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만중운산이라고 해가지고요. 겹겹이 구름 쌓인 산속이니까 님이 나를 쉽게 찾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중운산이 시어천에서 본다면 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거고요. 님이 이렇게 깊은 산 속에 올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 떨어지는 잎 부는 바람에 이런 소리만 나도요. 그죠? 행여 그인가라고 하노라 라고 해가지고요. 이것도 역시 님의 흔적이라고 시적 화자를 착각하게 만드는 소재가 되는 거죠. 그죠? 아까도 우리 이런 거 봤었잖아요. 그죠? 아까 시적 화자 착각하게 만드는 소재. 우리 3번 시조에서 추풍에 지는 입소리라고 했을 때 이것도 님의 발자국 소리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 시조 한번 가볼게요. 우리 거의 다 한두 작품 말고는요 거의 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만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자, 7번은 임제 시조인데 황진이의 무덤을 보면서 그죠? 황진이의 죽음을 애도하는 한편 죽고 나니까 술 마시는 즐거움 같은 거 더 이상 누릴 수 없다는 인생 무상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홍안 살아있을 때고요. 백골은 죽음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삶과 죽음도 대조가 되고요. 붉은색과 흰색의 색채 대비도 나타납니다. 대비도 대조하고 거의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죠. 주제하고 관련되는 어휘, 죽고 나니까 술 마시는 즐거움도 다 끝나는 거 아니겠냐. 그죠? 삶의 허무함, 인생 무상 같은 거 떠올릴 수 있을 거고요. 네, 8번 한번 보시면요. 역시 이것도요. 임과 만나고 난 이후에 이별을 슬퍼하고 있는 거고요. 그죠? 이런 거 한번 보면 우레같이, 번개같이, 비같이, 구름같이 이렇게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같이라는 시어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 반복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뭘 형성하게 되죠? 운율을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고요. 네, 9번 같은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주제별로 모아놨기 때문에 님에 대한 그리움, 그 다음에 원망 같은 거, 날 잊고 깊이 든 잠을 깨워보겠다라는 거, 왜 날 잊고 계세요? 라고 원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솔, 귀뚜라미이기 때문에 그죠? 귀뚜라미 넋이 돼서 날 잊고 있는 님의 잠을 깨워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실솔도 바로 시적 화자의 분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10번 시조까지 볼게요. 주제축은 똑같습니다. 그죠? 님에 대한 그리움 나타내는 거고요. 역시 이것도 보세요. 접동새 넋이 돼가지고요. 밤중만 살아서 님의 귀에 들리겠다라 그러면 시적 화자가 이게 되겠다는 거니까 이 접동새도 시적 화자의 분신이 되는 거죠. 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얘기하는 시조들에서는요. 시적 화자의 분신을 설정해서 자신의 마음, 사랑과 그리움을 드러내는 경우를 많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그거 확인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14강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이제 인생 교훈과 관련되는 시조들 이어서 갈게요.